우리 지난 시간에 상태 변화 배웠죠? 맞지? 응? 물질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 있다 그랬다.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온도가 있고 압력이 있다 그랬죠. 그 중에 더 큰 변화 요인이 되는 것은 온도였다, 압력이었다? 그렇지. 온도가 좀 더 중요한 결정 요인이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가열할 때 나타나는 상태 변화가 세 가지가 있었죠. 융해, 기화,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승화. 그죠? 그리고 냉각에 의한 상태 변화는 요거 반대다. 그지? 냉각에 의한 상태 변화는 응고, 액화, 기체에서 고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개와 주위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해 줬나요? 그거를 잠깐 생각해 보자고.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 역이란 말이야. 지난 시간에. 너무 개를 작게 그렸다. 우리가 결국 가열이란 주위에서 개로 열을 가하는 게 가열이고, 그지? 개에서 주위로 열을 빼내는 게 냉각이잖아. 그거를 안쪽 물질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밖에서 가열을 하면은 개의 입장에서는 열을 흡수하게 된 거고, 그죠? 냉각하는 거를 개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열을 방출하는 게 되는 거다. 맞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도 이렇게 잘라보자고. 개가 열을 흡수하게 되면 주위의 온도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가겠지. 주변이 시원해진단 말이에요. 개가 열을 방출하게 되면 주위의 온도는 어떻게 된다?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도 했나? 집에 가서 샤워할 때 최적의 타이밍 언제 옷을 벗어야 하는가? 거울에 김이 낄 때.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하는 수업의 핵심 내용인 거야. 즉, 우리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주위의 입장에서 우리가 실험하는 입장이었고, 그 반대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상태가 변화할 때 에너지가 출입하게 돼요. 그 말은 뭐다? 융해, 기화, 승화 하게 되면 걔는 뭐를 했다? 열을 흡수하게 되죠. 맞지? 하나씩 예를 들어볼까? 융해로 인한 열 흡수. 요 안에 있지롱.
융해열 흡수에 얘. 그치. 얼음이 녹으면서 열을 흡수하니까 음료수가 차가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음이 녹아야 음료수가 차가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얼음하고 물하고 열을 교환하기 때문에 열평형이 되면서 하는 것보다 얼음이 녹는 데 쓰는 열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게 더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부산에서는 불가능한데 영하 한 15도에서 20도 돼야 되는 실험이 하나 있어요. 냄비에 물을 바글바글 끓인 뒤에 밖에 가서 물을 확 뿌려버리잖아? 뿌려진 물방울이 눈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얼어버려요, 끓던 물이. 왜? 뜨거운 물은 증발이 잘 돼요, 잘 안 돼요? 근데 증발이 일어나려면 열을 뭐 해야 되죠? 흡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물 표면에서 순식간에 증발되는 그 수증기 때문에 그 뜨거운 물 내부의 열 에너지를 급격히 흡수해서 도망가 버리는 거야, 표면에 있는 애들이. 그럼 가운데 있는 작은 안쪽에 있던 물방울인 애들은 온도가 순식간에 낮아지면서 얼어버리는 거예요. 작은 물방울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뜨거운 물 해가지고 확 모으면 여기에 눈이 확 생기는 그 영상들이 있어요. 그거 실패해가지고 뜨거운 물 다 둘러 쓰는 바보들도 있고요. 이화열 흡수. 여름철에 엄청 더운 날. 학교에 보면은 그 공식적인 직함은 행정보조주사님. 속칭 목공실 아저씨. 학교 뒤뜰 목공창고에 보면은 그 어떤 약간 나이 드신 아저씨 한 분이 계세요. 대부분 학교에. 행정실 소속인데 보통은 시설관리 담당이라고 해요. 시설관리 담당 주사님. 속칭 목공실 아저씨. 너희들 학교 사물함 열쇠 잃어버리면 절단기 들고 와서 끊어주시고, 책상이나 의자 고장나면 가져가서 새 거 하나 내주시고 가져다가 고쳐놓으시고, 이 분들,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 여름철에 하나 아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들 체육 수업 안 하는 빈 시간에 되게 더운 날, 학교 운동장에 물 뿌리고 돌아다니세요. 긴 호수 가지고. 학교 운동장에 물을 막 뿌리고 돌아다니셔, 혼자. 그러고 잠시 뒤에 있으면 학교가 시원해져요. 어떻게? 그치. 운동장에 뿌린 물이 증발하면서 학교 부근에 있는 공기의 열을 자기가 흡수해서 증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땀 흘리고 나오면 찝찝하긴 해도 찬바람 불 때 되게 시원하잖아요. 그게 너무 심해서 샤워하고 나오면 졸라 춥잖아. 왜? 내 몸에 있는 젖은 물방울이 뭐 하면서? 증발하면서 내 몸의 열을 빼앗아 가져가는 거야. 주사 맞기 전에 알코올 솜으로 소독할 때도 어때? 좀 있으면 시원해지죠. 왜? 알코올이 뭐 하기 때문에? 기화하기 때문에 열을 흡수해 간다는 거죠. 승화열 흡수는 우리 잘 알죠? 30일. 드라이 아이스.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게 드라이 아이스가 아이스크림한테로 가는 열까지도 지가 먹고 승화돼 버리니까 아이스크림은 열을 흡수하지 못해서 녹을 수 있다 없다? 녹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주위의 온도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 반대로 응고, 액화, 요 세 개가 되면 열을 뭐 하게 된다?
방출하게 된단 말이에요. 응고열 방출. 요즘은 참 이거 안 쓰는 것 같은데 한때 유행했던 게 있어요. 재활용되는 핫팩. 사실은 효과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조금 쓰다가 다 갖다 버려버린 그 똑딱이 단추 들어있는 액체 핫팩. 보통 때 이런 고무 비슷한 그 캐릭터 모양으로 된 고무 주머니에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고 가운데 은색으로 만들어진 쇠 단추 하나가 들어있거든. 그거를 똑딱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액체 혼합물이 삽시간에 하얗게 굳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걔가 굳어지면서 어떻게 된다? 열이 납니다. 단점이 뭐냐면 열은 잘 나는데 그럼 이 장치의 장점은 뭐냐? 그게 그렇게 하얗게 굳어지면서 열이 나고 열이 다 나고 나면 그대로 굳어있는 고체 상태란 말이야. 그럼 얘를 다시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정수기 뜨거운 물에 담가 놓으면 녹아요. 아니면 냄비에 넣어서 바글바글 끓이면 빨리 녹아요. 다 녹았잖아? 녹은 거 꺼내서 닦은 뒤에 아직 액체 상태잖아. 그 자체로 꽤나 따뜻함이 좀 가요. 액체 상태로 주머니에 넣어놓고 따뜻하다 돌아다니다가 식잖아. 그러면 주머니에서 꺼내서 마으면 된다. 똑딱하면 다시 하얗게 굳어지면서 따뜻해요. 그 다음에 좀 말괄량이들 막 학교에서 좀 터프한 장난을 치다가 다쳐본 사람은 알죠? 통깁스 하면 우리 이제 캐스트라 그러는데 정식 의학 용어는 깁스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석고로 이거 막 이렇게 몸에 팔 부러지거나 이렇게 여기 뭐 속고로 이렇게 둘둘둘 말아갖고 있잖아. 이거 굳을 때 따뜻해진다? 속고가 굳는 거기 때문에 따뜻해집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 손목이 좀 안 좋아요.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글씨 쓰는 일도 하고 컴퓨터도 많이 쓰다 보니까 손목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어떻게 했냐면 그 파라핀 있잖아요. 양초 만드는 재료. 그거 중탕해 놓은 그 병원에 보면 있어요. 손을 이렇게 담궜다가 꺼내고, 그러니까 5초 동안 담그고 30초 동안 들고 있고 다시 5초 담그고 30초 들고 있고 5초 담그고 30초 들고 있고를 5번 반복하래. 그리고 그걸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양초로 만들어진 장갑이 씌워집니다. 손가락에. 그리고 이걸 가만히 들고 있으래. 그럼 어떻게 되느냐? 따뜻해요. 왜? 양초가 그 파라핀 재료가 굳으면서 뭐가 일어난다? 열을 내뿜는데 그걸로 온열 치료를 한대. 응고. 액화는 아까 말했죠? 샤워실에 언제 들어가면 따뜻하다? 김 낄 때. 승화. 사실 승화는 부산 사람들은 정말 잘 못 느낍니다. 사실은 여름에 비 올 때도 나타나는 증상이긴 한데 되게 춥고 되게 흐린 날, 저기 눈 오는 지역에선 갑자기 날이 따뜻해지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불쌍한 60만 군 장병, 군인들은 모두 다 이렇게 외칩니다. 좋댔다. 진짜 눈 오기 직전에 한 5분에서 10분 전에 하늘 전체에서 따뜻한 기운이 내려와요. 아니 진짜 눈 오기 전에 갑자기 따뜻해져. 영하 20도인데. 옛날에 전쟁을 갔었는데 수업 갔을 때 그 진선에 들었어요. 그치. 눈 특히 많이 오기 전날 더 심해요. 부산 사람들은 몰라. 이거 윗지방 가보면 알아. 진짜 느껴져. 날씨가 흐려. 일기예보를 본 게 아니야. 갑자기 추워하다. 날이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야, 위험한 소리 하지 마라.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무서운 이야기 하지 말라니까! 진짜! 진짜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지? 눈 오기 전에 갑자기 확 따뜻해지지. 그게 뭐냐면
우리 사실 하늘에 보이는 구름 저거 물방울이거든요. 근데 물방울이 눈으로 변할 때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빙정이라는 얼음 알갱이에 얼어붙어요. 그러니까 수증기가 승화로 뭉쳐져서 만들어지는 게 눈이란 말이야. 그래서 눈이 만들어지는 동안 열을 방출합니다. 하늘에 아주 두꺼운 먹구름에서 눈이 만들어지면 따뜻한 게 느껴져, 실제로 지상에서. 웃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좀 있으면 가야 돼. 웃을 일이 아니야. 이제 7년 남았어요. 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겠죠. 지금 여러분들 그 책 31쪽에 보면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거 말고도 예시들이 쫙 적혀 있거든요. 그거를 읽어보고 우리 에어컨 장치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팀 난방도 있긴 한데 솔직하게 요즘에 스팀 난방은 쓰는 건물이 없어가지고요. 대한민국에는. 진짜 낡은 건물에는 있어요. 스팀 난방, 라디에이터가. 저희 집 옆에는 테니스장이 이거 쓰는데. 테니스, 그건 전기로 된 거 말고. 찐 스팀 난방. 전기 라디에이터기 말고. 걔랑은 조금 달라, 성질이. 원래 에어컨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거 냉장고랑 에어컨이 똑같아요, 구조가.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에어컨이랑 실외기가 분리돼 있잖아요, 멀리. 냉장고는 그 두 개가 붙어 있다는 것 차이밖에 없어요. 어떤 장치냐? 우리가 쓰는 에어컨 장치는 증발기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실외기. 여기에는 응축기라는 장치가 들어있고 모터가 들어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맨 처음에 응축기에서 증발기로 액체 상태의 용매가 옵니다. 우리가 에어컨 가스라고 하는데 사실 액체로 돼 있다고. 그러면 증발기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액체가 기체로 증발하게 파이프 간이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는 관으로 온 이 냉매를 갑자기 굵은 관으로 확 퍼뜨리면 이게 스프레이처럼 확 뿌려졌다가 싹 증발해 버린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급격하게 냉매를 증발시키면은 이 과정에서 뭘 해야 돼? 액체가 기체가 되는데? 그치. 열을 흡수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어떻게 한다? 여기서 따뜻한 공기를 빨아들인 뒤에 찬 공기를 뱉어내게 장치가 되어 있는 거야. 그게 이거예요. 요쪽 뒤로 따뜻한 공기를 빨아들인 뒤, 왜 따뜻한 공기를 위로 뜨니까? 요 앞쪽으로 찬 공기를 뿜어내주는 장치인 거지, 여름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났더니 이 냉매는 어떻게? 응축기로 돌아가는 길에는 무슨 상태로 돌아갈까요? 그렇지. 기체 상태로 돌아가면 응축기에서는 그 기체로 들어온 애들을 억지로 압축을 시킵니다. 그 기계적인 힘으로. 그 힘으로 압축을 시키면서 기체를 액체로 바꿔요. 이러면 뭐가 돼야 돼? 열을 방출해야 되겠죠. 이 방출되는 열을 요 뒤에 그 실외기에 보면 프로펠러 달려 있잖아. 얘네들이 빙빙빙 돌면서 밖으로 뜨거운 공기를 빼내게 돼 있는 장치인 거지. 이게 에어컨인 거야. 그래서 우리 그런 상상하잖아. 여름에 너무 더울 때. 아, 냉장고 문 열고 있으면 시원해지려나? 더 더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교실 안이 냉장고, 냉장실하고 같은 구조인 거야. 그러면 실외기는 어디 붙어 있냐? 냉장고 뒷판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냉장고 앞쪽에 에어컨에서 흡수하는 열 에너지랑 실외기에서 방출하는 열 에너지를 비교하면 방출하는 열 에너지가 훨씬 더 커요. 왜? 그 장치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기계 같은 것도 더 돌아갔으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썼잖아. 그 열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더 더워집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제 여름이 돼서 에어컨 돌릴 때 에어컨 그 실외기실에서 불났다는 이유들이 그 화재 사고들이 한 번씩 뉴스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실외기실은 유리창을 이렇게 열어놓게 돼 있잖아. 그 통풍창을. 그래야 어떻게 에어컨 돌릴 때 만든 열 에너지가 실외기실에 갇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쭉쭉 빼낼 수 있겠지. 요게 에어컨의 구조고요. 그 밑에 있는 스팀 난방. 스팀 난방은 뭐냐면 여기 뭐가 있다? 보일러가 있고요. 여기에 선생님 다음 주에 이거 라디에이터 진짜로 그 설치되어 있는 거 찍어 올게요. 내가 어디 있는지 생각났다. 선생님 다니는 곳 중에 한 군데 있어. 여기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빙빙빙 꼬인 파이프에 수증기가 지나갈 수 있는 관이 뚫려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이 있느냐? 보일러에서 물을 끓이면 뭐가 된다? 액체가 기체가 되지. 그거는 보일러에서 우리가 가열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잖아. 그럼 보일러에서 이 라디에이터로 수증기가 가고요. 라디에이터 우리가 방열기라고 하는 이 관을 지나면서 기체가 뭐로 바뀐다? 액체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 열 방출이 생기겠죠. 그것 때문에 이 라디에이터에서 열이 나는 거야. 비슷하게 생긴 건 그냥 전기로 이 자체를 열 내는 거고. 그러면 이걸 끝나고 나면 여기서 보일러실로는 다시 뭐가 돌아가게 된다? 그치, 물이 돌아가는 거죠. 응? 그래서 여기서 액체에서 기체로 바꾸고 기체를 보내서 여기서 다시 물을 받고 이 순환 장치를 쓰는데 우리나라 온돌 시스템보다 안 좋아요. 우리나라 온돌은 어떻게 아예 방바닥 밑에 뜨거운 물이 지나가는 관을 넣어버리잖아요. 물은 비열이 매우 크기 때문에 물리 시간에 배웠잖아요, 둘 다. 온도 변화가 크다 작다? 작지. 그러니까 보일러로 물을 완전히 수증기까지 끓일 필요 없이 충분히 따뜻한 물까지만 만들어서 공급해주면 방 자체가 보일러를 꺼도 어떻게 된다?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파이프가 어떻게 바닥 우리 시멘트 밑에 파묻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데핀 뒤에 그게 빨리 식는다, 천천히 식는다? 천천히 식죠. 심지어 만약에 방바닥에 매트리스 같은 것도 더 깔아놓고 있거나 이불 같은 거 깔아놓고 있으면 꺼진 뒤에도 한참 동안 따뜻한 게 유지되지. 그래요. 우리 아들내미 요새 맨날 매트리스 밑에 차박 아침에 일어난 뒤에 안방에 바닥에 깔아놓은 매트리스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누워있어요. 사실 그거 내가 어릴 때 하는 짓거리인데. 그 밑에 누워있으면 뜨뜻하니 기분 좋잖아. 요런 것들이 뭐다? 상태 변화에 따라 에너지가 출입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상태 변화 그래프에서 특징이 나타나니까 일단 요거부터 필기. 우리 상태 변화 그래프에서요. 대표적으로 만약에 얼음을 가열한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여기가 0도씨, 여기가 100도씨겠죠. 얼음이라면. 아니면 보통 우리 요 0도씨 자리가 무슨 점? 녹는 점, 100도씨 자리가 그렇지. 끓는 점이 되고, 온도 변화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된다?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녹는 점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가로축에 시간이 되겠지. 다시 쭉 가열이 일어나고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겠지. 그러고 이제 온도가 상승해 갈 거란 말이야. 이렇게. 요런 그래프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여기 수평한 구간 두 군데 있잖아요. 거기서 밑으로 선을 쭉쭉 밑으로 내려 그어주세요. 그러고 이 수평 구간에선 어떻게 옆으로 화살표를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수평한 구간에서 화살표를 그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물질의 상태가 어떻게 된다? 여기는 고체. 그럼 여기가 녹는 점, 여기가 액체. 맞지? 그럼 여기는 이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 물체를 가열하는 동안의 그래프인데, 저 녹는 점과 끓는 점, 이 두 구간에서는 왜 온도가 상승을 안 했느냐? 가열 중인데. 원래 가열하면 온도가 올라가야 되잖아. 이 두 구간은 뭐다? 요거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험 치면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무조건. 근데 다행히 1학기 단원이라서 시험 안 칠 확률도 높긴 해요. 서술형으로 뭐라고 요구를 하게 되냐면, 흡수한 열 에너지를 모두 어디에 사용한다? 상태 변화하는 데 다 써버린다는 거야. 내가 흡수하는 열 에너지를 온전히 어디에 쓴다? 상태 변화는 다 이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 반대 그래프는 똑같이 수증기를 냉각시키게 되면요. 온도가 내려가다가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고 내려가다가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고 다시 내려가잖아. 이번에도 어떻게? 똑같이 수평한 구간에서 아래쪽으로 화살표를 그어주고 똑같이 이번에는 여기가 기, 여기가 액, 여기가 고가 되겠죠. 이 과정에서는 왜 온도가 일정하냐 물어본다면 순서를 좀 바꿔서 말하는 게 여긴 말이 더 편해요. 상태가 변화 시 방출된 열 에너지가 뭐를 한다?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방해한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 어는 점이라고 부른다. 여기는 따로 이름 없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순물질이라면, 같은 순물질, 같은 물질이라면 뭐와 뭐의 온도는 같다? 어는 점과 녹는 점의 온도는 어떻다? 같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케이? 요거를 요 그래프까지 그렸으면 한 5분만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물질의 상태 중에 기체라는 녀석이요. 여기에는 이제 압력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 사실 우린 기체라는 녀석을 좀 이해를 하는 게 맞아요. 기체라는 녀석은 어떻다? 입자간 인력은 거의 0에 가깝고, 입자 사이의 거리는 매우 멀고, 그래서 전체 부피에서 실제 입자의 부피는 매우 적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체의 부피는 입자 운동하는데 필요한 공간이 기체의 부피가 되는 거고요. 이 기체의 압력은 기체 입자가 충돌하면서 만들어내는 그 힘이 기체의 압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런 여기 입자들이 막 부딪혀 다닐 거 아니야. 이 충돌에 의해서 압력이 만들어진다는 걸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자고. 그러면 압력이란 영어로 프레스 혹은 프레셔가 되겠죠. 어떻게 정의되냐면 힘을 받는 면적당 가해지는 힘을 프레셔, P라 그래요. 이런 거지. 선생님이 저기 저 해운대 해수욕장 모래사장을 이렇게 걸어 다니면 모래사장에 발자국이 찍히겠죠. 지금은 아닌데 선생님이 옛날에는 선생님 집사람이랑 커플 운동을 했단 말이야. 물론 사이즈는 되게 크게 차이가 나긴 하지만 같은 운동화를 신고 모래사장을 걸어가면 누구 발자국이 더 진하게 찍힐까요? 바닥에. 그렇지. 내가 더 깊게 찍히겠죠. 내가 더 무거우니까요. 오죽하면 다이어트 하겠냐고. 야, 선생님 되게 슬림해지지 않았냐 여기? 한 달 새 9kg를 뺐습니다. 네, 열심히 빼고 있어요. 왜냐하면 발바닥 면적 차이보다 몸무게 차이가 훨씬 더 크니까. 면적당 그 땅바닥을 내려 누르는 힘, 즉 무게를 생각하면 선생님 발자국이 깊게 찍히는 게 당연하죠. 근데 만약에 선생님 집사람이 운동화가 아니라 구두를 신으면 어떻게 될까요? 면적이 작아지죠.
그치. 특히 힐 같은 거 신으면 면적이 훨씬 줄어드니까 막히겠지, 모래사장에. 어? 실제로 여러분들 볼펜 있잖아요, 지금. 볼펜을 한 개 들어서 이렇게 손가락 사이에 끼워 보세요. 그렇게 해놓고 꾹 눌리면 어디가 아파? 볼펜 핀 쪽이 아프지, 심 쪽이. 왜? 작용 반작용 때문에 양쪽 손가락으로 볼펜을 누르는 힘은 똑같거든? 그러면은 볼펜이 여러분들 양쪽 손가락을 미는 힘도 똑같아요. 힘의 크기는 같은데 볼펜 심이 있는 쪽이 면적이 훨씬 좁아지지. 그러면 압력이 어떻게 된다? 커지겠죠. 지금 여러분들 책에 보면 그림이 있잖아. 플라스크 그림이 있잖아요. 둥근 바닥 플라스크. 그걸 둥근 바닥. 어쨌거나 그냥 일반 플라스크지. 삼각 플라스크인가? 자, 같은 세 개의 플라스크가 있는데 얘는 물을 조금만 채우고 얘는 물을 많이 채우고 얘는 어떻게 했다? 이 플라스크를 뒤집어 놨죠. 그지?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 스펀지가 얘는 조금만 들어갔고 얘는 좀 많이 들어갔고 얘는 훅 들어갔지. 스펀지를 밀고. 맞지? 자, 쉽게 말하면 이거죠. 요 두 개는 뭐다? 면적은 일정한데 A가 받는 힘보다 두 번째 얘가 A, 얘가 B라고 하면 B가 받는 힘이 더 큰 거잖아. 그럼 압력이 누가 커진다? 얘의 압력이 더 크겠지. 그러면 얘랑 비교하는 거는 뭐다? 힘은 일정하잖아. 그런데 면적이 B가 C보다 크잖아. 맞죠? 그 결과 어떻게 된다? 압력은 C의 압력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스펀지를 더 많이 눌리고 있겠지. 그럼 우리 이 압력을 활용하는 예가 뭐였을까요? 압력의 공식이 활용되는 예. 일단 압력을 증가시켜야 되는 경우. 칼. 날카롭게 갈면 잘 잘리잖아. 왜냐하면 날카롭게 갈면 날카롭게 갈수록 그 칼 끝에 물체에 가할 수 있는 압력이 훨씬 커지죠. 그러니까 샥 잘리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스케이트날. 올해 우리나라 쇼트트랙 동계올림픽 성적이 개판이죠. 유독 올해 좀 안 좋긴 합니다.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도 있지만, 외부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옛날엔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쇼트트랙 하기에 체구가 작은 게 유리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모든 운동 종목은 어느 정도 체구가 있어도 됩니다. 대신에 우리나라가 진짜 잘할 수 있었던 건 스케이트 날을 가공하는 기술이 정말 좋았어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얇고 치열하게 갈아내는 그런 장인들이 계셨단 말이야.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필생 전략인 게 다른 나라에도 알려지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다른 나라는 그 기술은 이제 똑같아졌는데 운동선수들의 훈련하는 방식, 이제 우리나라 출신의 쇼트트랙 선수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코치를 다 할 수는 없잖아.
지금 취직 자리가 없으니까 막 유럽 팀으로도 가서 코치를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들, 기술들, 우리나라의 필살 전략들이 그 다른 나라들한테도 어떻게 전달이 되고 그 다른 나라 선수들은 우리나라 선수들보다 힘이나 체력이 어때요? 훨씬 좋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동안 쓰고 있던 전략, 우리나라는 체력이 약하니까 최대한 체력을 보존하면서 다른 나라 선수 뒤에 딱 붙어서 공기저항을 덜 받고 살살살 가다가 마지막 한두 바퀴째 속도 내서 파바박 따라잡자. 그 전략을 하고 있었는데 힘 좋은 유럽인들은 그러면 저 한국 팀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예. 그냥 처음부터 치고 나가버리면 되죠. 남는 건 체력이니까. 20바퀴 돌아야 된다. 20바퀴 풀스피드로 달릴 체력을 기르면 되잖아. 전문적으로 지구력 훈련을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뭐다? 우리나라 신체 사이즈로 그 스피드를 따라갈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끝까지 따라가면서 체력이 유지돼야 막판에 역전할 건데, 초반부터 옛날에 우리나라 전설의 국가대표 선수가 전날 경기에서 미국 나쁜 어떤 선수의 반칙 때문에 억울하게 탈락당한 걸로 화가 나서 그 다음날 장거리 대회 뛰는데 미국 그 선수는 안 나오고 다른 팀 선수만 해서 혼자 화가 나가지고 2바퀴 따라잡아서 다 떨굴 뻔했던 적이 있었거든. 원래 3000m가 되게 천천히 오래 돌아야 되는데 갑자기 화가 났는지 지 혼자 달려나가기 시작해. 한 바퀴를 따라잡고 한 바퀴를 다 제끼고 한 바퀴 반을 앞서간 뒤에 그 규정에 그거 있습니다. 2바퀴 따라잡히면 자동 탈락이야. 이게 뭐도 가능하냐면 메달 시상식에 금메달만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1등이 나머지를 전부 다 2바퀴를 다 따라잡아 버리면 그거 하기 직전에 하필 꼴등 선수가 한국 선수라서 참았어요. 그 영상 아직도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카메라맨이 어디를 찍어야 되는지. 왜? 2등군 나머지는 저기서 이래 들고 있는데 혼자 여기서 이래 들고 있다가 따라잡고 다시 한 바퀴 더 제낀 상태야. 여기 잡았다 저기 잡았다. 중간쯤부터 혹시 큰일 났다 하면서 2등끼리 3등 싸움을 하기 시작해요. 나머지 애들은. 혼자서 2바퀴 따라잡고 설설 타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전략을 유럽인들이 할 수 있는 체력이 되는 거예요. 스피드도 우리나라보다 빠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 날카로워야 압력이 높아지니까 더 잘 잘리고, 얼음도 우리 그때 배웠잖아요. 지난 시간에. 얼음의 압력을 높이면 어떻게 된다? 물이 되죠. 스케이트나 썰매가 미끄러지는 거는 스케이트 날이 얼음을 눌리는 그 압력 때문에 날이 닿은 곳에 얼음이 녹는단 말이야. 그 녹은 물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날카롭게 가면 날카롭게 팔수록 더 빠른 스피드를 내기 좋겠죠. 그럼 반대로 압력을 내려야 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헐피. 강원도나 울릉도에 사람들이 신는 건데, 신발 밑바닥에 대나무를 요렇게 엮어가지고 여기에 볏짚으로 요렇게 그물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여기에 우리 발 올려서 발을 그 끈으로 묶은 거예요. 그럼 우리 발바닥이 이만해지는 효과가 나는 거야. 오리발처럼. 그러면은 눈에 많이 안 빠지고 눈 위를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파묻혀도 이만한 넓은 발바닥으로 눌린 자국이 생길 거 아니야, 발자국이. 그럼 옷이 젖는다, 안 젖는다? 덜 젖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스키나 스노보드, 왜 눈에 안 빠진다? 면적이 넓잖아. 요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기체는 기본적으로 입자가 운동하는 공간이고 기체 입자의 충돌로 압력이 만들어지는데 실제 입자의 부피가 매우 적고 거리가 매우 멀기 때문에 이런 기체는 입자 운동을 하는 조건, 온도라던가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어떻다? 매우 쉽게 변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우리 맨 처음에 물질의 상태 할 때 배웠잖아. 그거와 관련된 규칙성들을 배우는 게 오늘 두 번째 시간의 내용이 됩니다. 일단 요거 필기. 원래 이제 요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보일 법칙입니다. 원래 보일은 기체의 압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아마 한 3주쯤 뒤에 3월 중순쯤 되면 원소 배울 거거든요. 얘 단원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원소를 배우게 될 때 원소라는 것은 기운이냐 입자냐라는 논쟁이 옛날 그리스 때부터 있었단 말이죠. 거기서 보일은 입자 쪽을 믿던 르네상스 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연속설을 타파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찾아낸 규칙성이 바로 이 보일 법칙인 거예요. 뭐냐면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압력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다른 말로는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곱이 어떻다? 일정하다라는 규칙성이 바로 보일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래프로 그리면 원래 우리 압력과 부피의 그래프 혹은 그게 바뀔 수도 있어요. 여기는 부피 압력이 제대로 됐네. 부피와 압력의 관계.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 반비례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지. 요게 특정 온도일 때인 거예요. 요거 P선을 조금 옮겨야 되겠다, 위로. 요게 좀 더 자연스럽게 그래프가 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봐봐. 자, 요 점을 A라고 하면 PA와 VA가 되겠지. A일 때의 압력, 반대로 적었다. VA와 PA가 될 거고, 그죠? 아우! 연두색 날렸네. 요 점을 B라고 하면 여기가 VB고 여기가 PB일 거 아니야. 그지? 이때 어떤 법칙이 성립된다? PA, VA는 PB, VB와 같다. 요렇게 되고,
그러면 얘는 그래프를, 이거는, 이 내용은 그림으로 볼 때 어떤 그림이 나타나느냐? 우리 요 기체가 들어있는 실린더 혹은 피스톤을 볼 때, 여기는 무게추 1개, 여기는 무게추 2개를 올려놨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기체 입자 똑같이 개수라던가 입자 크기 똑같이 넣어 놓고요. 요 기체 입자 뒤에 꼬랑지 길이를 똑같은 길이로 그리고 혹은 벽에 충돌하는 그림을 그리려면 충돌하는 화살표 개수도 어떻게? 입자가 운동해서 충돌할 때 화살표 개수도 여기서 1개 충돌했으면 여기서는 몇 개가 충돌하게? 여기선 2개가 충돌하게. 압력이 높으면 부딪히는 개수도 늘어야 돼요. 기체 입자가 벽에 와서 부딪히면서 벽에 가하는 힘이 압력이거든. 대신에 봐봐, 얘는 눌리는 힘이 작고 얘는 눌리는 힘이 더 커졌죠. 그러면 요게 부피 차이가 되는 거잖아. 대신에 요 꼬랑지 길이는 어떻게 된다? 입자들 뒤에 꼬랑지 길이는 같아야 돼. 왜? 여기서 요 꼬랑지 길이가 뜻하는 게 뭐다? 입자 운동이죠. 맞지? 얘가 벽에 부딪히는 충돌이 뭐를 상징한다? 압력을 상징하고 입자 운동이 뭐를 상징하게 된다? 온도를 상징하게 된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양쪽에 똑같은 개수의 입자가 들어있고 입자 운동도 비슷한데 B의 압력이 더 크니까 A의 부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그림이 되는 거죠. 이걸 보일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 보일 법칙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동차를 타고 높은 산맥을 넘어갈 때 귀가 어떻게 된다? 먹먹해지죠. 특히 비행기 타고 이륙하면 더 먹먹해지지. 아무리 비행기가 공기 압력을 어느 정도 유지한다 하더라도 이륙하게 되면 지상에 있을 때보다 비행기 안의 기압은 낮아지거든요. 그래 돼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과자 봉지가 빵빵하게 부풀어진 채로 서비스되죠. 맞지? 그리고 비행기가 이륙해서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순환 궤도로 딱 접어들잖아. 더 안 올라가도 되고 이제 수평하게 되면 그때 이제 방송 나오잖아요. 지금부터는 벨트 풀으셔도 되고 화장실에 다녀오셔도 되는데 안전을 위해서 가급적이면은 벨트를 계속 착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방송이 나오고 그때부터 그 승무원들 이제 지금 뭐 다른 뭐 용어가 생겼던데 그 스튜어디스들이 돌아다니면서 물, 오렌지 주스, 말랑카우를 나눠줍니다. 그 생캔디 있잖아. 바이오 생캔디, 말랑말랑한 캔디. 그걸 나눠주면서 돌아다니죠. 그지? 왜 그러는지 알아? 우리가 침을 꿀꺽 삼키면 귀 안에 나중에 여러분들 중3 과정 생물 파트 공부할 때 배우게 될 거예요. 귀 안에 귀인두관이라는 관이 있거든요. 그 관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콧구멍 안쪽, 그 다음 여기에 우리 눈물 빠진 눈물 구멍 있잖아. 눈물 구멍 안쪽, 목 안쪽, 귀의 귀인두관 안쪽이 요 목 안에서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평소는 귀는 막아놓는단 말이야. 걔가 일시적으로 침을 꿀꺽 삼킬 때 열렸다 닫혀요. 그러면서 고막 안쪽 바깥쪽 압력 차이를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귀가 먹먹하신 분들은 침을 삼켜주시면 그
상태가 완화되니까 침을 삼켜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하면 안 하는 사람 꼭 생기겠죠. 맞아, 아니야? 대한민국에 꼭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지. 시키면 꼭 안 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뭔가 꿀꺽 삼키게 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야? 간식을 뭔가 마실 거를 그치, 마실 걸로 주거나 입에 침이 잔뜩 나오는 생캔디 같은 걸 하나 주면 저절로 본능적으로 뭐 하게 돼 있다? 고인침을 꿀꺽 하는 순간 귀 멍멍한 게 사라지는 거야. 그 다음에, 저기 우리 로비에 가면 어항이 있죠. 거기 산소 발생기라고 공기가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잖아. 그 공기방울 보면 밑에서 올라오면서 점점 커진다? 그것도 물의 압력 차이 때문에 생기는 일이고, 가지고 노는 고무공을 목욕탕 가서 물 밑으로 쭉 내려가면 밑에서 되게 쉽게 말랑해져요. 압력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되고, 여러분들이 놀이공원에서 가지고 다니다가 놓친 헬륨 풍선은 높은 하늘로 붕붕붕 떠올라가면서 점점 부풀어 오르다가 뻥 터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슨 법칙이다? 보일 법칙에 의한 예시다. 그 밑에 예시들이 좀 많이 적혀 있다, 그지? 그래서 요런 내용들에 대해서 거기 옆에 보면 실험의 그 숫자 값 계산도 있잖아요. 봐봐. 1기압일 때 40이야. 그럼 곱하면 40이죠. 2기압이 되면 20, 4기압이 되면 10, 8기압이 되면 부피가 5가 되는 거고, 그러면 5기압이 되면 부피가 8이 되겠죠. 그 두 개가 항상 일정하게 간다라는 법칙이 바로 무슨 법칙이다? 보일 법칙이다. 오케이? 요거 다 그렸나? 그럼 바로 이어갈게요. 두 번째는 온도와 부피의 관계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샤를 법칙이라고 해요. 아까 여기에 이거 설명을 했네.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말이 상징하는 거는 입자 운동이 동일하다는 거죠. 균일하다는 거. 여기서는 샤를 법칙은 네.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실제로는 절대 온도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섭씨 온도 체계잖아. 섭씨 온도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온도가 1도씨 상승할 때 0도씨 부피의 273분의 1배씩 증가하는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가 0도씨 섭씨 온도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가 뭐다? V0, 0도씨일 때 부피가 되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원래 그 부피의 2배가 되겠죠. 네. 그래서 플러스 273도씨가 되면 요때 부피는 2V0가 되겠지.
그럼 뭐 한 가지 더 보이지 않냐? 그치.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면, 네, 기체의 부피가 0이 돼버립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되기 전에 액체나 고체로 변해서.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아까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실제 기체 입자 자체의 부피를 없다고 치면 0이 되는 게 맞아. 우리는 이 온도를 뭐라고 부르느냐? 절대 온도라고 불러요. 절대 온도로 제로 켈빈이 저기야. 요거를 우리가 공식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VT는, T도씨일 때 부피는, V0, 0도씨 부피를 기준으로 1 더하기 273분의 T가 되고요. 요건 도씨겠지. 요건 섭씨운 도식인데, 얘를 절대 온도로 바꾸잖아?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이렇게 그려져요. 원점을 지나게 됩니다. 부피가. 그래서 원래 이제 과학이 나중에 여러분들 고등과정에 가고, 고등과정의 물리학이나 고등과정의 화학에서 이 기체의 부피를 계산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마 2에 가야 나올 거예요, 본격적으로는. 그때는 온도 단위를 전부 다 뭐로 쓰게 된다? 켈빈으로 쓰게 되는 게 편한 거지. 왜? 기체의 부피를 2배로 만들려면 그냥 켈빈 온도를 2배로 잡으면 돼. 왜? 여기 말이 0도씨지만 실제로 얼마야? 273 켈빈이 돼요. 그럼 얘는 546 켈빈이 되거든. 그러니까 절대 온도가 2배니까 기체 부피도 정확하게 몇 배가 된다? 2배가 되고, 요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켈빈 온도분의 부피가 어떻다? 일정하다고 쓸 수 있게 돼요. 응? 그러면 샤를 법칙의 실험 그래프, 실험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피스톤 위의 추의 개수는 똑같아.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 개수도 어떻다? 똑같아. 대신에 뭐가 다르다? 얘는 꼬랑지가 짧고, 얘는, 그치. 꼬랑지가 길게 그려진다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럼 요거는 뭐다? 얘가 C고 얘가 D라면 이 실험에서는 TC보다 TD가 더 크니까 어떻게 된다? VC보다 VD가 더 커지게 된다는 거지. 현행 중등 교과 과정에서는 계산이 거의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실제로 이 공식 같은 것도 좀 덜 외우게 시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옛날에는 어떻게까지 가르쳤냐면, 이거 숫자 계산을 중학교 때 시험을 쳤단 말이야. 그래서 2가지가 다 변할 때는, 요건 심화예요.
보일샤를 법칙이라 해가지고요. 카메라 조금만 돌려야겠다. 뭐도 일정하게 쓸 수 있다? 절대 온도 분해, 압력과 부피의 곱도 일정하다고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까지 필기하세요.